어머니, 잡채 왜 아직이에요? 손님 오시는데 이것도 못 해놓으셨어요. 새벽 5시부터 전 부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 다 돼서야 일어났고요. 저희 사돈어른 모시고 저녁 먹고 올게요. 어머니는 음식마저 하고 계세요. 그날 저녁 전을 부치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명성한우 강남점 120만 원 결제. 제가 급할 때 쓰라고 준 생활비 카드였어요. 사진이 따라왔습니다. 고급 한우집 개인룸에서 웃고 있는 아들 며느리와 사돈 내외.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우 특선 코스가 가득했어요. 내 카드로 내가 전 부치는 동안 저들은 120만 원짜리 한우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입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2억, 전세자금까지.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갈 때는 피까지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명절마다 가정부 취급, 제 돈으로 호강하면서 은혜인 양구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고 이 집을 팔아 친정 빚 3억을 갚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문자 하나만 남겼어요. 다음 날 아침 99통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대체 무슨 문자를 보낸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호구 엄마의 가장 조용하고 처절한 복수. 오늘은 70세 어머니가 명절 내내 혼자 일하는 동안 며느리가 시어머니 카드로 120만 원짜리 한우 파티를 즐기다가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사연입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온 게 배신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설 연휴 첫날 새벽 5시,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어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쌀쌀한 부엌에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위에 재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갈비찜에 나물까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지만 손을 놀릴 수는 없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동그랑땡을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는 동안 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전을 뒤집었어요. 점심이 다 되어서야 며느리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에 들어오더니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잡채는요? 저는 전 뒤집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못했어. 전 부치느라. 그러자 수진이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휴, 손님 오시는데 이것도 못 해놓으셨어요? 어머니 진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점심 다 돼서 일어난 며느리한테 핀잔을 듣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괜히 말대꾸했다가 분위기 험해지면 명절 내내 불편하니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도 300 보낼게. 조금만 더 버텨. 응, 알았어. 300이라면 300만 원이겠죠. 매달 친정에 그렇게 큰 돈을 보내나 싶어서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집안일에 참견할 수는 없으니 모른 척했어요. 그래도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현수가 거실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사돈어른 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저녁에 올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째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솔직히 나도 어디 데려가서 밥 한 끼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나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음식 마저 하고 계세요. 손님 오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고 대청소까지 혼자 다 했는데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음식이나 하고 있으라니요. 그래, 알았다. 잘 다녀와.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전 부치고 갈비찜 만들고 나물 무치고 집안 대청소까지 혼자서 다 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였어요. 전을 부치다가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명성한우 강남점 120만 원 결제 완료.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어요. 결혼 초에 수진이한테 준 생활비 카드였거든요. 급할 때 병원비나 장 볼 때 쓰라고 줬던 겁니다. 명성한우? 120만 원? 병원이라도 갔나 싶었어요. 아니면 급하게 장을 크게 봤나. 저는 일단 넘기기로 했습니다. 명절이니까 나중에 물어보자 싶었거든요. 저녁 무렵 아들 내외가 보낸 사진이 카톡으로 왔습니다. 사진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고급 한우집 개인룸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며느리와 사돈 내외. 테이블 위에는 일뿔뿔 한우 특선 코스가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꽃등심, 채끝, 안심의 육회까지. 그제야 120만 원 결제가 이 한우집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 카드로 내가 전 부치는 동안 저들은 120만 원짜리 한우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싱크대에 기대 앉았어요.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내려다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 선물이랍시고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건넸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제 한 달 생활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물가에 이게 뭐 하겠어요. 그러고는 현수에게 눈짓하며 덧붙였어요. 우리 엄마는 200 주셨는데.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머리카락, 물집이 잡힌 손, 굽은 허리. 사흘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젯밤 사진 속 아들 내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카드로 한우 파티를 즐기면서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수진이가 불쑥 말했어요. 어머니, 참, 이 집 명에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죠? 현수 앞으로 바꿔놓으셔야 나중에 세금 문제 안 생겨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명예 얘기를 꺼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풀고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네, 어머니. 다음에 또 뵐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식탁을 바라봤어요. 제가 사흘 동안 정성껏 만든 명절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손도 안 댔어요. 그들은 내 음식 대신 내 카드로 한우를 먹었으니까요. 30년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식당 일하며
아들 키웠어요.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세자금까지 제가 다 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이겁니까? 명절마다 가정부 취급, 제 돈으로 호강하면서 은혜인 양구는 며느리, 아내 눈치만 보며 엄마 편 한 번 안 들어주는 아들.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30년이 뭐였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명절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120만 원짜리 한우 사진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 카드로 내가 전 부치는 동안 저들은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날 오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정복순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복순이는 저와 30년 지기예요.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서로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자식 키운 처지라 누구보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습니다. 복순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했어요. 순자야, 너 명절 때 혼자 고생한 거 다 봤어. 저는 거실로 복순이를 안내하며 대답했습니다. 뭘 봤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복순이가 소파에 앉으며 눈을 부릅떴어요. 그렇게 살긴 뭘 그렇게 살아. 근데 너 알아? 내 며느리가 내 카드로 120만 원짜리 한우 먹은 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복순이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파트 사람들 다 수군거려. 엘리베이터에서 내 며느리가 전화하는 거 들은 사람이 있대. 시어머니 카드로 한우집 결제했다고 자랑하더래. 자랑이라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순자야, 내 아들 결혼할 때 2억 줬지? 응. 전세자금도 네가 대줬잖아. 그랬지. 복순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왜 네가 집에서 전 부치는 동안 내 돈으로 그년들이 소고기 파티야? 순자야, 네가 호구야? 호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떡해. 복순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내 새끼면 다야? 그 새끼가 너한테 뭘 해줬는데? 명절 내내 엄마 혼자 일하게 두고 자기들은 한우 파티? 그것도 엄마 돈으로? 순자야, 정신 차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가볼게. 근데 순자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네가 저 집안에서 뭘로 보이는지, 가족인지 가정부인지.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순이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가족인지 가정부인지. 문득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87만 원. 고작 87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전부 아들한테 쏟아부었어요.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2억, 전세자금까지. 이제 남은 건 이 아파트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내 돈으로 한우 파티를 즐기고 며느리는 내 100만 원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며칠 뒤 며느리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그런데 수진이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한 명의 이전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현수가 바빠서 제가 처리할게요. 명예 이전. 또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명예 이전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순간 수진이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현수한테 갈 집이에요. 빨리 해두는 게 세금도 아끼고 좋아요. 왜 자꾸 미루세요? 압박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불쾌했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그 카드 말인데. 카드요? 그 카드는 급할 때 쓰라고 준 건데 한우 집에서 120만 원이 결제됐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가 되려 따지듯 말했어요. 아, 그거요? 사돈어른 모시고 식사했어요. 명절에 사돈 접대도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가족을 위한 건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카드로 120만 원을 쓰고도 당당하다니요.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어머니, 사소한 것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도 바쁜데 이만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니요. 120만 원이 사소한 건가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손주 생일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10만 원짜리 용돈 봉투를 준비해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적은 돈이지만 제 형편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들 집 현관 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5분은 좋게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렸는데 수진이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왜 미리 연락 안 하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니요. 손주 생일에 할머니가 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냥 왔어. 손주 생일이잖아.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 내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에는 케이크와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백화점 쇼핑백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의자가 딱 4개였거든요. 아들, 며느리, 손주 둘, 사돈 내외.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손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금반지 해왔어. 금반지. 아마 1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친정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엄마 최고야. 저는 주머니 속 10만 원 봉투를 만졌습니다. 꺼내지 못했어요. 금반지 옆에 10만 원을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케이크 촛불을 끄고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도와주세요. 수진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더니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정 어머니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이 집 문제만 정리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 집 문제?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래, 수진아. 엄마가 믿는다. 사돈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 문제라니요. 설마 우리 집을 말하는 건가요?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 문틈으로 행복하게 웃는 가족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아직 10만 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꺼내지도 못한 손주 생일 선물.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의 가족인데 그 안에 내 자리가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고 의자도 없고
케이크 자를 때도 안 부르고, 그리고 며느리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이 집 문제만 정리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 이 집이 뭐길래, 빚이 얼마길래,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꾸미고 있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며칠 뒤 저는 아들 집에 다시 갔습니다. 손주 생일 때 두고 온 손수건을 가지러 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수 놓아주신 손수건이라 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는데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부동산이죠? 부동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까지 올랐어요? 재건축 확정이면 15억까지 간다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얘기였어요. 재건축 얘기가 돌기는 했지만 며느리가 왜 부동산의 시세를 물어보는 거죠? 저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요양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 보내면 이 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친정 빚이 3억이에요. 아버지 사업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이 집 팔면 다 갚고도 남아요. 3억? 친정 빚이 3억이라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매달 친정에 300만 원씩 보내던 것도 손주 생일에 이 집 문제만 정리되면 빚 다 갚을 수 있어라고 했던 것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서 친정 빚을 갚으려는 거였어요. 남편은 제가 잘 구슬릴게요. 효도한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면 돼요.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효도? 나를 요양원에 쳐넣는 게 효도야? 구슬린다고? 내 아들을 구슬려서 엄마를 버리게 만든다고? 그 순간 현관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계단 쪽으로 숨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며느리가 그토록 명예 이전을 재촉했는지, 왜 명절에 내 카드로 120만 원짜리 한우를 당당하게 먹었는지, 왜 손주 생일에 나를 부엌에 세워두고 케이크 자를 때 부르지 않았는지. 저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요. 돈 빨아먹을 거머리, 처분할 짐짝, 그게 며느리가 생각하는 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곧장 서랍으로 가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꺼냈어요. 소유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박순자,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산재 보상금으로 사준 집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제 명의로 해놓겠다고 했었죠. 당신 이름으로 해놓을게.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남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 집을 팔아서 친정 빚을 갚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요. 저는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 왜? 이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아? 당연히 엄마 앞이지. 아버지가 엄마한테 사준 집이잖아. 왜?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이라는 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가 명예 이전하자고 했는데. 아, 그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세금 문제.
현수는 아직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말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마누라 편만 드는 아들이니까요. 그래,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가 한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요양원 보내면 이 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남편은 제가 잘 구슬릴게요. 30년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 일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았습니다. 아들 대학 보내려고요. 아들 결혼시키려고요. 피를 팔아 병원비를 마련했던 적도 있었어요. 현수가 5살 때 폐렴으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혈액원에 갔습니다. 피를 뽑고 받은 돈으로 병원비를 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이겁니까?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을 팔아서 친정 빚을 갚겠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비참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30년이 뭐였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한다. 며느리가 한 말을 녹음해두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들도 법원도 미친 시어머니 헛소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다니는 문화센터를 알아냈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요가 수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전에 수진이가 자랑하듯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가 친구와 함께 나왔어요. 둘이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길래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수진이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구석 자리에 앉았거든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이가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에 요양원 상담 가기로 했어. 요양원? 시어머니? 응. 치매 초기라고 하면 돼. 남편한테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전문 시설에 모시는 게 좋겠다고 하면 되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치매야? 수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멀쩡해. 근데 뭐 어때? 서류만 잘 꾸미면 돼. 저는 두 손이 떨렸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그 아파트 팔면 친정 빚 다 갚고도 남아. 15억이래. 재건축 대박이지.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잖아. 어떻게 팔아? 명예 이전 받으면 되지. 아니면 요양원 보내고 후견인 신청하면 돼. 방법은 많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뭐래? 걔는 내가 잘 구슬리면 돼. 엄마 건강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면 넘어가. 마마보이거든. 마마보이. 수진이가 내 아들을 마마보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카페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5분 32초. 수진이가 한 말이 다 담겨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며느리한테 치매 환자로 몰려 요양원에 버려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며느리한테 치매 환자로 몰려 요양원에 버려지느니
차라리 제가 먼저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 어떻게 하든 내 마음입니다. 저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는데 맨 아래 칸에서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어요. 누렇게 바랜 봉투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 태호의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이미 몸이 안 좋았어요.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편지를 남겨뒀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당신이 힘들면 이 집 팔고 편하게 살아. 현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까지 보내줬으면 된 거야. 아들한테 모든 걸 주지 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3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을 거라는 걸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고생시키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제발 자신을 먼저 생각해. 당신 인생은 당신 거야. 이 집만큼은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 아무도 빼앗지 못해. 이건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사랑해, 순자야. 다음 생에도 당신한테 갈게.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유언을 어겼어요. 아들한테 모든 걸 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모든 걸 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2억, 전세자금까지. 통장에 87만 원밖에 안 남을 때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돌아온 게 뭡니까?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고 내 집을 팔아 친정 빚을 갚으려는 며느리. 여보,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저는 편지를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당신 말 들을게. 나를 먼저 생각할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복순이네 집에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요양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친정 빚 3억을 갚으려고 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저를 치매 환자로 몰려고 한다는 것까지 전부요. 복순이는 듣다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년이 미쳤구나. 아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려고. 이 집에 있다가는 진짜 요양원에 끌려갈 것 같아. 복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어디로 갈 건데? 돈은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통장에 87만 원밖에 없어. 복순이가 한숨을 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받아.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3천만 원이야. 원룸 전세 얻어. 나중에 천천히 갚아.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 복순이가 제 손에 봉투를 꾹 쥐어줬습니다. 순자야, 30년 지기잖아. 네가 힘들 때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받아.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한테는 돈 빨아먹힐 거머리 취급을 받았는데 30년 지기 친구는 선뜻 3천만 원을 내밀어 주네요. 복순아, 고마워. 꼭 갚을게. 갚긴 뭘 갚아? 네가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야. 저는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복순이 도움으로 원룸을 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동네에 있는 조그만 원룸이었어요. 일부러 아들 내외가 찾기 어려운 곳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장롱 위에서 낡은 사진첩이 나왔어요.
먼지를 털고 펼쳐보니 현수가 어릴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수가 5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작은 아이. 볼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저는 식당 일을 막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현수가 죽어가고 있는데 돈이 없었어요. 저는 혈액원에 갔습니다. 피를 팔았어요. 팔뚝에 바늘이 들어갈 때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현수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피를 뽑고 받은 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날 밤 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볼이 여전히 빨갰지만 열은 조금 내린 상태였어요. 엄마. 응, 현수야. 엄마 아프지 마. 내가 크면 엄마 효도할게.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효도할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사진첩을 덮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5년 전에 효도하겠다던 그 아이가 지금은 마누라한테 휘둘려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남편이 남긴 편지, 그리고 현수 어릴 때 사진첩. 30년 인생을 정리하니 짐이 별로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집 내일 새 주인한테 넘어간다. 나는 떠난다. 다시는 찾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복순이가 불러준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다 싣고 트럭에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신혼 때 이사와서 현수를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늙어간 집이에요. 창문마다 추억이 묻어 있었습니다. 잘 있어. 저는 작게 인사하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이랑 부엌이 붙어 있는 원룸. 30년 살던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내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치매 환자로 모는 사람이 없는 곳이요. 복순이가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순자야, 오늘은 푹 쉬어. 내일 와서 또 도와줄게. 고마워, 복순아. 복순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전원을 끈 지 하루가 지났네요. 저는 휴대폰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전부 아들 현수였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보니 현수 이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1시간에 10통씩 전화한 것 같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가 와 있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전화 받아. 엄마, 제발 연락해.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야? 새 주인이 누구야? 엄마, 어디야? 제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99통. 그렇게 급하게 전화할 일이 있었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 아들이 찾아오겠죠. 어떻게든 주소를 알아내서 올 거예요. 그때 모든 걸 보여줄 겁니다. 녹음 파일도, 남편 유언장도. 30년 호구 엄마는 이제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원룸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잠깐 멍하니 누워있다가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그런데 창문 밖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현수였어요. 원룸 건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양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로요.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대로 찾아왔군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제발 설명 좀 해줘. 그 집 새 주인한테 넘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파는 거야? 현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팔든 말든 내 맘이지. 내 집이니까. 엄마, 갑자기 왜 이래? 현수가 일어서며 물었어요. 수진이가 명예 이전 얘기해서 기분 나쁜 거야? 그건 세금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한테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세금? 세금 때문이라고? 응, 엄마.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니까 미리 정리해 두자는 거야.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 좀 들어봐.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거기 보내면 이 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현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친정 빚이 3억이에요. 아버지 사업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이 집 팔면 다 갖고도 남아요. 남편은 제가 잘 구슬릴게요. 효도한다고 요양원 보내자고 하면 돼요. 현수가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저는 휴대폰을 끄고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고 이 집 팔아서 친정 빚 갚으려고 했어. 엄마, 근데 그 집은 내 집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해놓은 내 집이라고. 저는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 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읽어봐. 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야. 현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읽는 동안 현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남겼어? 응. 아들한테 모든 걸 주지 말라고 했어. 이 집만큼은 내 이름으로 해놨으니 아무도 못 빼앗는다고. 현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저는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몰랐다고? 알았으면 달랐겠냐? 엄마, 명절 때 나 혼자 전 부치는 동안 너희는 뭐 했어? 내 카드로 120만 원짜리 한우 먹었잖아. 내가 급할 때 쓰라고 준 생활비 카드로. 현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손주 생일에 나를 부엌에 세워두고 케이크 자를 때 부르지도 않았잖아. 사돈한테는 금반지에 비행기 표면서 나한테는 뭐 잡채 타령이나 하고 100만 원 줬더니 요즘 물가에 이게 뭐 하겠냐고 했잖아. 우리 엄마는 200 주셨다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마누라를 네가 몰랐겠냐? 몰랐으면 눈이 있어도 장님이고 알았으면 공범이야. 현수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수진이한테 다 따지고 바로잡을게.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30년이나 참았다. 내 아버지 말대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복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복순이는 바닥에 꿇어앉은 현수를 보더니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현수야, 네가 이렇게 클 때까지
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아줌마, 너 5살 때 폐렴 걸려서 죽어가던 거 기억나? 병원비가 없어서 내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순이가 소리쳤어요. 피를 팔았어. 혈액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그 돈으로 내 병원비를 냈다고. 그거 아직도 갚은 거냐? 현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거 몰랐어요. 몰라서 엄마를 이 꼴로 만들어놨어? 명절에 전 부치게 해놓고 자기들은 한우 파티? 그것도 엄마 카드로. 내 마누라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넌 뭘 하고 있었어? 복순이 목소리가 원룸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현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엄마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방치한 건 이 아이니까요. 현수야, 일어나. 엄마, 오늘은 가. 엄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현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나 다시 올게. 제발 기회를 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순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순자야, 잘했어. 그래도 한 번은 얘기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복순아. 네가 와줘서 힘이 났어. 뭘? 30년 지기가 이럴 때 써먹는 거지. 복순이가 웃으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복순이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현수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다 말했어. 30년 동안 참았던 거 다 쏟아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비로소 30년 만에 내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가정부 취급하지 않았고 치매 환자로 모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밥을 해먹을 기력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였어요.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치매 초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손을 뻗어 벽을 짚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점점 캄캄해졌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틀 후 복순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이 됐대요. 원룸 관리실에 사정을 말하고 문을 열었더니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복순이가 119에 신고했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코에는 산소 호스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순자야, 정신 들어? 복순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복순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물을 떠다 줬어요. 야, 너 진짜 죽을 뻔했어. 이틀이나 쓰러져 있었다고. 내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복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친구예요. 가족은 연락 중이에요. 의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실조입니다. 냉장고에 라면밖에 없던데 제대로 드신 게 언제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밥다운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의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른 노인이 라면만 드시면 안 됩니다.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영양제 맞으셔야 해요. 의사가 나가고 복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왜 밥을 안 먹어? 돈이 없어? 내가 줄게. 아니야. 그냥 입맛이 없었어. 복순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야.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이러다 진짜 죽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얼마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수였어요. 복순이가 연락한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오다가 제 모습을 보고 멈췄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저, 링거 바늘이 박힌 팔, 푹 꺼진 볼, 뼈만 남은 손, 현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현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왜 밥을 안 먹어? 현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또 열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많이 놀랐어요. 현수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고 온 거였습니다. 수진이가 슬쩍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건강이 이러시니까 아파트 관리가 걱정이에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까요? 어머니가 아프신 동안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류만 몇 개 사인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류, 사인.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서류 사인을 받으러 왔다니요. 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아, 지금 그게 중요해?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지금 서류 얘기야? 수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지.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능청이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능청을 떨다니요. 복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년아. 복순이 목소리가 병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서류 사인 받으러 왔어? 내 속이 훤히 다 보여. 염치가 있으면 그런 말이 나와? 내 시어머니가 왜 쓰러진 줄 알아?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줌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어머니 걱정돼서. 걱정은 개뿔. 네가 시어머니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한 거 다
다 알아.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진 거야.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치매인 줄 알았지?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다 녹음해뒀어. 너 요양원 보내려던 거, 친정 빚 갚으려고 집 팔려던 거, 다. 수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시어머니가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서류 사인 받으러 왔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서류 꿈에서도 받을 생각 마라. 내 집은 내가 죽어도 내 손에 안 넘어가. 수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수가 수진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눈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나가. 현수야, 나는... 나가.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도 안 챙기고 병실을 뛰쳐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그 여자를 못 막아서. 저는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 네가 알았으니까. 현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복순이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순자야,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이겼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전현이 저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볼 때가 됐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니 걱정돼서 요양원 알아본 거지. 나쁜 뜻이 아니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오해? 그래, 그럼 이것도 오해인지 들어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 치매 초기라고 하면 돼요. 거기 보내면 이 집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친정 빚이 3억이에요. 이 집 팔면 다 갚고도 남아요.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현수가 수진이를 노려봤어요. 친정 빚이 3억? 그래서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수진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현수야, 그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친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이 말은 꼭 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명절 때 나한테 일만 시키고 내 카드로 120만 원짜리 한우 먹으러 간 것도 어쩔 수 없었냐? 수진이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말을 끊었어요. 내가 급할 때 쓰라고 준 생활비 카드야. 그 카드로 사돈 접대하고 나는 집에서 전 부치게 해놓고 그것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 그건 손주 생일에 나를 부엌에 세워둔 것도 비밀번호 바꿔서 초인종 누르게 한 것도 케이크 자를 때 안 부른 것도 다 어쩔 수 없었냐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왔어요. 사돈한테는 금반지에 비행기 표면서 나한테는 뭐 잡채 왜 아직이냐고 핀잔이나 주고 100만 원 줬더니 우리 엄마는 200 줬다고 비꼬고.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그러더니 수진이가 말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 어차피 나중에 현수한테 갈 거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조금 빨리 정리하는 게 뭐가 나빠요? 어차피 상속받을 건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정리 하나 돌아가시고 정리 하나 똑같잖아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이가 전현이 진짜 라고 중얼거렸어요. 현수가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살아계신데 엄마 집을 내 맘대로 해? 게다가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현수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닥쳐.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런 현수를 처음 봤어요. 항상 마누라 눈치만 보던 아들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더 이상 못 참아. 수진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현수야,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한다고.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수진이가 현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수야, 잘못했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친정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수진이가 울부짖었어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한테 엄마 없으면 어떡해. 제발. 현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쓰러졌어. 영양실조로. 냉장고에 라면밖에 없었대. 그런데 너는 병원에 와서 서류 사인 받으려고 했잖아. 그게 사람이야?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복순이가 부축해줬습니다. 수진이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바닥에 엎드린 채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수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밉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밉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야.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난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평생. 수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현수가 결정할 일이지 내가 시킬 일은 아니다. 그건 너희 부부 문제야. 수진이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확실히 해둘게. 내 집은 한 푼도 내 손에 안 간다. 꿈에서도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나는 치매가 아니야. 멀쩡해. 그리고 그 집은 내 남편이 나한테 사준 내 집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거고 죽고 나서도 내 손에는 안 넘어가.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이가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병실 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다가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현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현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 마누라한테 휘둘려서 엄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현수가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명절 때 엄마 혼자 일하게 둔 것도, 카드로 한우 먹은 것도, 손주 생일 때 부엌에 세워둔 것도 다 내가 막았어야 했어. 근데 난 마누라 눈치만 봤어.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데 못했어. 현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한참 동안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믿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현수야, 일어나. 엄마, 이제 알면 됐어.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마누라 편만 든 거야.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거야. 그거 알면 됐어. 엄마, 5살 때
네가 그랬어. 엄마 아프지 마. 내가 크면 효도할게. 그 말 나 아직도 기억해. 현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그 약속 지켜.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작은 아이였을 때처럼, 폐렴으로 죽어가던 그때처럼 제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현수가 제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복순이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이 바보 같은 것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는 이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저는 이주비 일부를 받아서 시골 고향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마당이 있는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텃밭도 있었어요. 복순이한테 빌렸던 3천만 원도 갚았습니다. 복순이가 받으려 하지 않아서 실랑이를 벌였어요. 야, 이거 받아. 빚은 빚이야. 순자야,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또 필요할지 모르잖아. 아니야. 받아. 나 이제 괜찮아. 복순이가 결국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야, 너 진짜 강해졌다. 원래 강했어. 잠깐 바보짓을 했을 뿐이지.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어느 날 복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복순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 수진이 말이야. 이혼 확정됐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이혼 소송 넣었는데 수진이가 양육권 포기 각서 쓰고 아이들 현수한테 맡겼대. 친정비 때문에 아이들 키울 형편이 안 됐나 봐. 양육권 포기. 수진이가 아이들까지 포기했다니요. 그리고 말이야, 그년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완전 왕따래. 왕따? 응. 시어머니 치매몰이에서 요양원 보내려 했다고 소문 다 퍼졌어. 시어머니 카드로 120만 원 한우 먹은 것까지 다 알려졌대. 내 얘기 아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니까 얼굴을 못 들고 다닌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정도 빚 때문에 난리라더라. 결국 아무것도 못 건지고 친정으로 쫓겨갔대. 복순이가 통쾌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쯧쯧,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니까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차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차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수였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작은 아이들이 뛰어내렸습니다. 손주들이었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렸어요. 어이구, 우리 강아지들.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현수가 뒤따라 들어오며 웃었어요. 엄마, 잘 지냈어? 그래, 잘 지냈다. 밥 먹었어? 아니, 엄마 밥 먹으러 왔지.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차렸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하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밥상 앞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밥 맛있어 라며 밥을 퍼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진짜 행복. 식사를 마치고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재건축 끝나면 새 아파트 엄마 명의로 그대로 둘 거야. 절대 안 건드릴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집은 네가 가져라. 엄마, 대신 약속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주들 잘 키워라. 한 달에 한 번은 여기 와라. 그리고 다시는 여자한테 휘둘리지 마라. 그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현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내 아버지가 그랬어. 아들한테 모든 걸 주지 말라고. 근데 나는 바보같이 다 줬어. 이제라도 아버지 말 들으려고. 현수가 밥상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엄마,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들로 태어날게. 이번엔 진짜 효도할게. 제발. 저는 아들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그래, 다음 생은 내가 골라 낳을 거야. 이번처럼 못난 놈 말고. 현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 아니라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신기한 듯 물었어요. 아빠 왜 울어? 아빠가 할머니한테 혼났어. 에이, 아빠 바보.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와 손주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손주들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30년 된 낡은 편지. 누렇게 바랜 종이에 남편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당신 말 들었어.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어요. 늦어서 미안해. 30년이나 걸렸어.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지?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서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말대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남은 인생은 내 거니까. 한 달 후 복순이가 시골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깔고 막걸리를 마셨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가 노랗게 흔들렸어요. 순자야, 여기 진짜 좋다. 나도 이사 올까? 와, 옆집 비었어. 진짜? 그럼 우리 늙어서 옆집에 살자. 우리는 깔깔 웃었습니다. 복순이가 막걸리 잔을 들었어요. 순자야, 우리 이제 잘 살아보자. 남은 인생은 우리 거야.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남은 인생은 우리 거야. 잔을 부딪혔어요. 짤랑 소리가 났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후회 없이 당당하게. 그게 남편이 원했던 거고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순자 씨의 사연을 정리하면서 저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명절 내내 혼자 일하고 내 카드로 한우 파티 당하고 치매 환자로 몰려 요양원에 버려질 뻔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수해낸 모습 보시면서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자식한테는 다 퍼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거 다 줘도 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부모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사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갚을 줄 아는 사람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오늘 사연 속 며느리 수진이는 분명 후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카드로 120만원 한우 먹고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고 15억 아파트 팔아 친정빚 갚으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이치는 공평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그녀의 결말은 이혼에 양육권 포기, 아파트 왕따에 친정으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라 해도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 빼앗으려는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식한테 다 퍼주고
푸대접 받으며 홀로 사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명절마다 혼자 일하고 용돈 줘도 시큰둥한 반응에 가슴 쓰린 분들은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삼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처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그리고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뚫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